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한국인의 5대암 특집 첫 번째 여성암 1위 유방암 편입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우리 배수빈 아나운서 소개해 주죠. 네, 오늘도 두 분 교수님을 저희가 모시고 유방암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원식 서울대학교 병원 유방내분비외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경훈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분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인기가 그렇게 많으시다고요.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은 유방암에 누가 위험한지 어떤 사람이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예방과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위험성 누가 위험한지 가족력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뭐예요? 어디까지 가족이에요? 유전성 암 따질 때는요, 3대 가족까지를 따지거든요. 3대라는 건 우리 뭐 이렇게 삼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면 1대요. 또 이렇게 형제면 1대. 그 한 칸 건널 때보다 그러니까 할머니면 2대죠. 삼촌이면 2대죠. 사촌이면 3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촌까지는 이제 우리가 가족력으로 사촌까지 네, 꽤 사촌까지 넓네요. 보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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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외할머니가 유방암이다. 네. 그러면 자기도 가족력에 의해서 그럼요. 위험인자가 네, 있다고 네, 봐야 네, 되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럼 아버지 쪽도 혹시 아버지 쪽도 마찬가지고요. 남성에서는 암이 이제 발병하진 잘 않지만 유전자는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암유전자? 네네네. 주로 생각하는 게 브라카 BRCA라는 유전자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아빠, 엄마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아버지는 남자니까 유방암에 안 걸렸지만 건너서 할머니가 유방암이고 아버지는 아니고 딸이 다시 유방암인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신 브라카 유전자가 안젤리나 졸리 영화 배우가 가졌던 그 유전자를 네, 말하는 네, 거죠. 네, 네. 그게 있으면은 유방암 발생 확률이 그런 경우 이제 뭐 높게는 70에서 80% 평생 이제 유방암 걸린다고 돼 있으니까. 아 근데 저는 그 안젤리나 졸리 씨가 걸리지 않았는데 미리 이제 예방 치료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그거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이제 엄마가 이제 유방암이 걸려서 고생하시는 걸 봤고, 그래서 자기 유전자 해봤더니 엄마랑 똑같은 유전자가 있다.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사실. 뭐 내가 평생 살면서 이 7, 80% 유방암 걸린다는데 그럼 나도 이렇게 엄마처럼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그때 자기가 그 수술을 받고 뉴욕타임즈에다가 기고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이 수술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엄마로서 오래 살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예방 수술은 일반 수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암 수술하고는 약간 다르게요. 예방 수술이라는 건 유두하고 피부를 하나도 없애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 표면은 완전히 남기고 보통 이제 바깥쪽이나 아래쪽으로 살짝 절개를 해가지고 안에만 싹 없애고 보형물 넣는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예쁘게 만드는 거죠. 네네네. 1년에 몇 건 하세요? 예방 수술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쵸. 대부분은 이제 진단 받은 다음에 브라카가 나와가지고 그런 경우에 이제 반대편까지 예방적으로 하는 케이스는 많은데. 한 번 하는 김에 예. 그런 환자의 가족들이 이제 수술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예방 수술을 하면 절대 암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맘 놓고 지내도 괜찮은 거예요? 절대는 아니고요. 99%는 괜찮은데 1% 이하에서는 생기는 것으로 또 와 세상에 절대는 없더라고요. 예방 수술을 해도 100%는 없죠. 그거는 다 틀린 답이에요. 더구나 그게 같은 유전자가 유방암도 만들고 난소암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브라카1이 유방암이 한 70% 생긴다고 하면 평생 중에 난소암 50% 생기니까 난소를 떼는 게 더 중요한 예방이긴 해서 난소는 사실은 검진도 쉽지는 않고 유방은 밖으로 보이니까 검진이 가능한데 난소는 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암 발생 위험이 높아서 예방적 수술할 때는 난소도 꼭 같이 떼는 거예요. 네네네. 오히려 난소는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생식 기능을 잃는 거네요. 애를 낳고 수술을 하세요. 대부분 되게. 애는 난 다음에, 그렇죠. 애는 난 다음에 보통 이제 35세, 40세 정도 하라고 하는데. 자매끼리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네. 언니가 걸리면 나도 네, 걸릴 네, 확률이 네, 네. 높아진다. 부모 관계나 마찬가지죠. 브라카 유전자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는데 이걸 만약에 엄마가 유방암이고 아니면 언니가 유방암인 경우 나 이 브라카 유전자를 해보고 싶다를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네네네. 아니 건강보험 아니더라도 네, 자기 돈 내고 자기 돈 내고 하려면 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고요. 한 300만 원 와 정도. 300만 원. 네네네네 비싸죠. 그럼 그 대상은 어떤 분들이? 대상은 이제 일단 자기가 암이어야지 되고요.
자기가 암인데 내 가족 중에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3대 가족 안에 이제 유방암 환자가 있다. 아니면 40세 이하에서 유방암이 생겼다. 아니면 이제 3중 음성암이다. 뭐 이제 난소암이 또 있었다. 이런 췌장암이 있었다. 이런 경우만 이제 보험이 되고 검사할 수 있게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가 나올 확률이 높은 그런 환자군이니까. 그 삼중 음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뭐뭐뭐 음성이에요? 삼중 음성은 호르몬 수용체 중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고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호르몬 수용체 두 가지하고 허투라는 것은 호르몬 수용체는 아닌데 어쨌든 유방암의 중요한 어떤 단백질이어서 이 세 가지가 다 없다, 삼중이 없다,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이상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도 다 하는 거죠. 근데 이 검사는 항상 100%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그냥 믿고 아, 따라야 물론 돼. 모든 게 100%라면 아니, 이거 믿고 이제 유방 절제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네네네.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네, 검사인데 네네네. 그 정도는 신뢰할 수 있다. 네네네. 유전적인 요인 얘기해 주셨는데 유전적인 것 외에도 그 임신과 출산을 하면 유방암의 확률이 좀 낮아진다 이런 속설도 있잖아요. 맞나요? 소리 아니고요. 확실한 설이죠. 정설이죠. 네.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낮잖아요. 네. 암 발생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굉장히 안 좋은 유방암 거죠. 발생률이 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미국보다 더 훨씬 안 낮잖아요. 나중에 우리나라 유방암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왜 출산 경험이 없으면 왜 유방암이 올라가는 거예요? 모유수유랑 관련 있나요? 그게 이제 호르몬과 관계가 있는데 이 출산하면서 어떤 호르몬 변화가 암을 예방해 준다. 유방에서 생기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막아서 이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뭐 조상 저 할머니들은 애를 많이 낳잖아요. 네.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러니까 10명씩 낳고. 거의 뭐 생리할 기간이 없던 거죠. 계속 나니까. 그러면 이제 유방 안 걸리는 거죠. 그리고 젊을 때 낳을수록 좋습니다. 아, 젊을 때 나왔어. 네, 젊을 때 낳을수록 좋습니다. 오, 젊을 때 나갈수록 유방암 발생 예방 효과는 더 큰 예,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약간 걱정은 되는 게 이게 노파심인데 유방암에 걸렸을 때 내가 젖을 안 먹여서 유방암에 걸렸다, 얘를 안 낳아서 유방암에 걸렸다, 내가 이 원인 때문에 걸렸다, 자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확률을 좀 그렇죠. 낮춰준다 이 정도인 거죠? 미묘한 얘기인데. 그렇죠. 사실은 뭐 아무것도 확률의 예. 문제지. 뭐 그렇죠. 내가 출산 안 했기 때문에 유방에 걸렸다 이렇게 너무 죄책감을 가지는 건 좀 곤란한 거예요. 여성 호르몬 당연히 몸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니까 네. 그걸 이를테면 내가 여성 호르몬 때문에 유방암에 걸렸다고 하기에는 너무 좀 이렇게 비약이 있는 거고 오히려 제가 약물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면 유방암의 치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네. 근데 1편에서 지금 유방암 걸리는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폐경이 되고 나면 여성 호르몬이 거의 안 나오는 건데. 그래도 호르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마저 없애야지 돼요. 약물 치료가 폐경 전에는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만들어지는 걸 억제하거나 아니면 그 작용하는 걸 억제하는 거고 폐경 후에는 그래도 조금 만들어지는 게 난소가 아니어도 만들어지는 게 있거든요 몸에서 그 미량까지 더 강하게 억제하면 유방암 치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약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폐경 증상 때문에 폐경 후에 이제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복용하는 사람들은 유방암 발생이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약간 그 접점이 필요할 것 같아. 자기가 지금 폐경 후 증상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데 이 여성 호르몬제를 안 먹을 수는 없고 또 많이 먹자니 유방암 발생 올라가고 그 지금 접점은 어느 정도예요? 예전보다는 그런 거 하시는 분이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하고요. 그런 이제 위험에 대한 그 걸 유방암 많이 발생에 대한 위험 아예 때문에. 그런 걸 인식하고 있어서. 하여튼 뭐 그런 갱년기 증상들이 너무 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이제 좀 단기간으로 하셔라. 괜히 이제 별 증상도 없는데 막 10년, 20년 계속 약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단순히 이 약을 먹고 나서 자기 증상이 좋아졌다고 그냥 마냥 장기간 복용할 문제가 아닌 거네. 예. 그런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유방암 검진도 열심히 좀 예, 철저히 해야 열심히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암이 생기면은 중단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폐경 전후 지금 여성분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반대로 좀 젊었을 때 이제 결혼 전에 유방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은 분들은 그 이후에 임신이나 수유할 때 어떤 부작용이나 좀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있고요. 이제 제일 우리가 요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런 여성들이거든요. 가임기 여성들을 어떻게 예. 할 것인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난소가 데미지를 입어요. 항암제. 그래서 이게 불임이 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이제 불임이 될 수 있어서 그거를 이제 난소를 요즘에는 이제 냉동시켜 놓고 이제 그런 걸 권유를 많이 하고 또 이제 호르몬 치료도 또 해야 되는데 호르몬 치료도 뭐 난소 억제 치료라든지 또 여성 호르몬 차단하는 치료니까 그런 걸 또 중단해야 되거든요. 임신하려면 그런 데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게 많죠. 물론 이제 미리 항암 치료 전에 이제 난자를 빼서 냉동시켜 놓고 나중에 이제 뭐 인공 임신이라든지 이제 쓰기도 예, 하는데 네. 계속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몇 년까지 하고 다시 임신을 시도할 수 있나요? 이제 좋은 질문이시네요. 그래서 최근에 연구를 했는데 2년간 호르몬 치료하고 이제 중단하고 임신했더니 안전했다. 안전했다. 2년. 안전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 정도로 보통 하는데 사실은 되게 애매한 게 그런 여성들이 나이가 되게 애매해요. 30대 막 중반 넘어가고 이러면은 2년을 더 하면은 이게 임신 될까? 이제 그런 또 막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판단은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제일 어려운 게 그런 분들. 그만큼 이제 유방암이라는 게 뭔가 그 생존의 문제도 있지만 또 삶의 질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난 그런 얘기 들었어. 이렇게 막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애가 수능이라고. 그 수능 끝나고 치료하면 안 되는 많아요. 많죠. 많아요. 네. 많아요. 머리 빠지면 안 된다고, 항암제 안 맞겠다고. 그런 건 엄청난 모성애인데 애 수능을 다 치르고 하겠다는 케어해줘야 건데 되니까. 안 된다고 이제 된다고 네, 얘기를 설득하긴 하겠지. 하는데 네. 사실은 그게 딱 우리나라의 그 나이대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40대 후반에 딱 피크니까 제가 보는 환자의 대부분이 다 애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초반이거든요. 유방암은 여성 자체의 암이기도 하지만 그 집의 암이야. 엄마의 암이야. 네, 약간 맞습니다. 대부분 약간 엄마. 사약적인 네. 스토리가 많아. 아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좀 육아를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당연히 도와주겠지. 아. 그 미국에 이제 유방암 케어하는 사람을 내가 만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유방암을 걸리면 애들이 다게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만 따로 케어를 해준대. 왜냐하면 얘네들은 죄책감을 갖는데. 엄마가 유방암에 걸린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왜냐면 있죠. 네. 내가 말 안 들어서 예, 맞아요, 맞아요. 내가 공부 안 해서 그래도 엄마가 또 맨날 툭하면 야 너 때문에 못 살아 뭐 맨날 이런 말 했거든. 아유 내가 숙제 너 안 하니까 내가 그냥 엄마가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했는데 엄마가 딱 한 명 올렸어. 어이구 그 자기가 숙제 안 해서. 어머 어떡해. 정신적으로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서울대 유방암 그 클리닉 센터에는 혹시 그런 자녀 케어 그런 건 없습니다. 자녀 네, 케어까지. 오래 네. 빨리. 그다음에 유방암 발생 위험 요인 중에 이 비만이 좀 얘기되죠. 비만. 네, 비만도 이제 위험 인자 중에 하나죠. 비만하면은 더 유방암이 많이 생기고 또 암 환자 중에 비만한 사람이 더 예후도 나쁘고. 네. 흡연은 당연히 발생률을 높이는 거죠. 흡연은 그렇다는 연구도 있고 아니라는 연구도 있는데 아니라는 연구도 있어요. 아, 예, 예. 아주 그 중요한 인자는 아니고 약간 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네, 오히려 음주가 관련이 있어요. 그래요? 네, 음주는 거의 확실한.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먹는 설마 적게 맞습니다. 먹는 사람이 암 발생률이 높다 이건 아니죠? 희망사항 아니세요? 그거는 아무리 적게 먹어도 네. 안 먹는 것보다는 높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자주 먹는 게 더 안 좋은지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더 안 좋은지 둘 다 안 좋은 궁금해요. 것 같아요. 둘 다 안 좋은데 자주 먹는 게 더 안 좋죠. 그러니까 뭐 자기 전에 맥주 한 캔 이렇게 그런 게 먹는 더 안 좋죠. 정말요. 저는 한 번에 몰아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오늘 먹어야지 하면 좀 먹고 자주 먹진 않거든요. 근데 적은 양을 먹더라도 자주 먹는 게 더 안 좋다. 왜 그런 거죠? 이게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여성 호르몬을 이제 증가시킨다고 돼 있어요. 알코올이. 맞아.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지금 상황 자체가 유방암을 양산하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볼 수 있네요. 출산율은 낮고 여성 음주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비만도 뭐 약간 늘어나고. 비만도 있고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진짜 국가가 이게 비상 사태를 선포해야 될 상황이네 이게 지금. 아니 근데 여성들은 매일 그 속옷을 착용하잖아요. 그것도 좀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요. 가짜인가요? 네, 가짜 뉴스 같아. 전혀 없죠, 전혀 오. 없죠. 네, 네, 그런 무슨 속옷하고는 상관이 없는 속은 거예요? 뭐 물리적인 자극은 소용없고. 왜냐면 전혀. 외국인 분들은 속옷을 잘 착용 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하고 안 하고가 유방암 발병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어때요? 기름진 음식. 나쁘죠. 그거는 이제 비만 여부와 상관없이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거라고 음식 안 좋은 걸로 돼 있어요. 봐야겠죠. 아니 우유 먹으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유 상관없습니다. 유제품은 네, 상관없어요. 유제품 상관없어요. 오히려 더 안 생긴다는
일부 연구도 있어요. 야, 도대체 그런 얘기 어디서 듣고? 속설이 이제 우유가 뭐 소를 키울 때 여성 호르몬을 줘가지고 그게 나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저 연구를 해보면 그렇진 않아요. 석류도 있어요. 석류 먹으면은 에스트로겐 많아진다. 네, 그것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석류 먹어서 에스트로겐이 올라갈 정도면은 석류를 하루에 막 짝으로 100개씩 먹어야 먹어야 돼. 짝으로 먹어야 돼. 짝으로. 오히려 이제 폐경기 증상을 없애려고 먹는 여성 호르몬제가 더 약간 위험한 거지. 항암 치료를 끝내고 이제 더 이상 해줄 건 없습니다라고 되잖아요. 고계약 물론 계속 5년 내내 계속 먹는 호르몬제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끝나고 나서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나? 이제 앞으로 어떤 걸 조심해 주시라. 그 조심하는 것보다 항암제는 보통 한 몇 개월 하게 되잖아요. 6개월, 4개월 이렇게 하게 되고 호르몬 약은 5년이나 요새 10년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고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그 5년이나 10년 동안 약을 안 빼먹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약을 처방해도 약이 힘드니까 그 호르몬 약도 먹으면 부작용이 상당하니까 팔다리도 호르몬 쑤시고 약도 좀 힘들어요. 팔다리가 쑤시고 이렇게 얼굴도 후끈거리고 이렇게 많이 증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걸 사실은 처방을 해도 안 드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은 되고 데이터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 왜 약물 얼마나 제대로 먹고 있느냐라는 그 수용성 있잖아요. 그걸 조사해 보면 80, 90%는 나오죠, 그래도. 사실은 안 나와. 대략 우리 한 70% 생각. 70% 생각. 그럼 30%는 야 이걸 내가 안 먹으면 재발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있는데도 이게 너무 힘들고 막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쿵거리고. 그렇죠. 네. 그럼 좀 더 약물에 대한 개발이 좀 필요하겠다. 맞습니다. 나는 호르몬 치료해서 그냥 비타민 치료 먹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구나. 아무렇지도 않지 않고요. 굉장히 반응이 힘들어요. 있구나. 예, 힘들어요. 그게 정말 뭔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 그거를 10년 동안 꾸준히 먹는다는 거는 진짜 환자 자체가 굉장히 성의 있고 성실하고. 의지가 있는 거네. 네. 사실은 그 약을 개선하는 것은 쉽지는 않고 왜냐하면 그 약은 여성 호르몬 억제하는 약이니까 그 증상이 다 여성 호르몬 억제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부작용이니까 오히려 누구한테 꼭 이 약을 정말 줘야겠다. 이 사람 추려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잘 찾아내는 게. 그러니까 꼭 먹을 사람이 먹고 안 먹어도 되는 사람 안 먹게. 그 면에 있어서는 한 교수님이 정말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검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거를 잘 이렇게 찾아내야겠네요. 근데 이렇게 유방암 환자들 보면은 오히려 상당수는 유방암 걸리고 나서 더 행복해지는 사람도 많이 본 것 같아. 막 운동 열심히, 삶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막.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자기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뭐 애들이나 남편만 하고 일만 하다가 이제 건강을 돌아보게 되면서 뭐 이제 취미도 갖고 뭐 또 환우회도 하고 뭐 이러면서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약간 황당한 이야기인데 어떤 분들은 머리카락이 빠졌다 다시 날 때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돼서 나오기도 하고 곱슬머리가 금고가 돼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드문데 가끔 있습니다. 흰머리 나온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경우에 제가 정말 환자가 흰머리가 검은 머리에서 왔다고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 진료실에서 이제 그 이런 항암 치료 받거나 이런 뭐 관리하는 사람들 이렇게 진료실에 들어올 때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요. 걸음걸이가 다르죠. 얼굴도 좀 타서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런 느낌이 딱 있으면 이분이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사실 좋을 것 같아요. 뭐 분비물이 이런 나온다거나 게 있으면 당장 빨리 검진 받아라. 위험하다. 그러니까 뭐가 이제 만져지는 멍울이 있으면은 당장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만져야 되는지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그거는 이제 이 손끝에 요 세 손가락을 사용하라고 돼 있고요. 중간에 세 손가락. 네네, 세 손가락 사용해서 유방 전체를 이제 눌러서 월경 후에 이제 뭐 끝나고 나서 3일이죠. 그렇죠. 끝나고 나서 뭔가 뭐 만져지면 병원에 가야 된다. 만져지면 이제 의심스러운 거죠. 그게 이제 뭐 빼먹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막 시계 방향으로 전체를 다 만질 수 있으면 됩니다. 네네, 전체를 다. 전체를 근데 사실은 그런 이제 자가 검진이 그러면 정말 검진으로서의 어떤 또 별개. 의학적인 효과 있느냐 그런 연구들을 했는데 다 사실 없다고 나왔어요. 그래요? 네, 다 없다고 나와서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에 사실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그래도 그것을 제가 정기적으로 매달 검진하는 여성들이 이 유방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서 훨씬 더 정기 검진도 자주 받고 뭔가 이상 소견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을 가더라. 건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올리는 뭐 그런. 네, 내 칼럼 한번 쓴 적 있는데 목욕탕에 가면은 이제 새신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새신사가 발견을 해서 뭐가 잡힌다. 네,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꽤 네, 있대? 네, 꽤 있어요. 와, 그러면은 좀 목욕탕을 자주 가는 것도 좀 소위 도움이. 때를 미는 게 검진 행위일 수도 있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사지나. 만져보나 봐요. 네. 대한유방학회가 새신사들을 잘 교육을 시켜요. 아, 그렇죠. 그래서 교육시켜가지고 MOU를 체결해서 젖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중요한 증상인가요? 그니까요.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냥 이 물은 아니고 이제 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 피가 나오면 이제 유방암 증상 중에 하나인데 또 피가 나온다고 무조건 유방암은 아니에요. 피가 나오는 것 중에 유방암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피가 나오면 바로 병원에 가야겠네요. 네, 검은 피로 나올 수 있고 뭐 선홍색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바로 병원 가고. 이 유방 촬영술하고 초음파라는 아주 강력한 검진의 네, 무기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 이거 참 한국인의 그 여성암 1위 유방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맞습니다. 하고 정말 주옥 같은 정보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면 낫는다 구독자분들께 우리 교수님 한 분씩 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유방암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맞고 전 세계적으로 다 많은 암이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많은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제 검진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2년에 한 번씩은 적어도 꼭 검진을 하시도록 권장을 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유방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젊었을 때 빨리 애를 낳는 거거든요. 네. 어렵지만 이제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네. 규칙적으로 이제 운동하고 살 안 찌도록 하고 몸에 나쁜 거 먹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경훈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경 교수님이 환자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인상이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유방암 사실 진단보다는 치료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약물 치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사실은 유방암은 정말 완치율이 높은 병이거든요. 그리고 완치율을 위해서는 하지만 과정이 긴데 딱 수술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전후에 약물 치료가 항암제도 있고 호르몬도 긴 시간이니까 수술 끝이 아니지. 사실은 그 시간을 잘 버티고 지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잘 버티면 좋은 결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자, 이러면 낫는다. 한국인의 5대암 특집 첫 편 유방암에 대해서 우리 두 분 서울대병원의 한원식 교수와 이경 교수 모시고 아주 정말 다양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들으셨겠지만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은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40세 이상이라면 진짜 관심을 갖고 검진에 더 철저히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용한 또 의학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